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이용호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영 보좌관입니다. 또 불행하게도 우리 이용호 의원님이 경선에서 탈락하셨기 때문에 아마 2달 후에는 소속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할 주제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관한 것인데요. 이 주제는 주제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주제일 뿐만 아니라 약간 처음에 들으시면 어렵게 느껴지실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쉽게 강의를 해야 될까 하고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약간 어렵더라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심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불평등의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세계 다른 나라에 없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국 영어 사전에도 고유명사로 나온다는 재벌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말고 이스라엘도 재벌이 있었는데 2010년대 초반에 이스라엘은 그 재벌을 상당히 해소를 해서 사실상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재벌이라는 제도가 남아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다른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 중에서도 다른 재벌 그룹과 비교가 안 되는 넘버원 그룹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를 경제를 먹여 살린다는 말까지 듣는 삼성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그룹이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악의 근원일 수도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리는 대들보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그룹이 바로 삼성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 나가면 해외 공항에서 이제 삼성전자 광고판을 보면 막 그냥 갑자기 국뽕 맞아가지고 감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처음에 현대차가 미국에서 굴러가 다닐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감격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삼성이라는 표현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삼성그룹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해를 끼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룹의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그러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뭐냐 도대체? 왜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이한 게 삼성그룹에 있고, 그건 삼성그룹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재벌그룹은 모두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심한 게 삼성그룹이에요.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됐는데 순환출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순환출자 구조라는 게 뭐냐면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B라는 기업이 C라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다시 C가 A라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말 그대로 순환이죠.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그나마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많이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큰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잔가지는 없어졌는데 큰 줄기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삼성그룹의 지금은 이제 명실공히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이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그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이라는 또 최상단에 있는 회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일 상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지금 이건 옛날 자료라서 좀 미안합니다. 급하게 만들어 오느라고. 이재용 삼성 회장이 있고,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물산을 18.1%의 지분을 가지고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있고요. 이재용 회장 말고도 삼성그룹의 그 다른 계열사라든지 임원이라든지 또는 이재용 그 회장의 그 여동생들이 2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관계인들 지분을 다 합치면 그 삼성물산을 약 한 33% 정도로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삼성물산이 다시 삼성생명을 19.34%를 지배하고 있고, 또 이재용 회장이 삼성생명을 지분을 직접적으로 10% 보유하고 있어서 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고, 이 삼성생명이 다시 삼성전자를 8.51%를 보유하고 있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제1대 주주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63%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화재가 1.49%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물산이 다시 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에는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죠. 삼성에는 두 회사가 있다.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후자가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의 그 총자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아마 한 80%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은 사실 삼성전자를 빼면 그냥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는 거죠. 그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사람이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그룹 전자를 누가 지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이게 딴 그 그룹하고 차이 나는 게 바로 여기에요. 삼성전자를 누가 지배하느냐가. 여기 잘 보시면 삼성전자의 이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하고 계열 회사들이 지배하는 비중이 20.7%입니다. 삼성전자 총주식의 20.7%를 그 이재용 회장 및 특수관계인 계열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삼성생명이 1대 주주로서 8.51%예요. 화재가 1.49%예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10%를 삼성 금융계열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딱 절반이에요. 20.7%의 절반을 금융계열사가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그 그룹의 가장 핵심 계열사를 그룹의 가장 핵심 계열사를 이렇게 절반을 금융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 삼성 말고는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삼성은 또 이 지배구조에서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느냐. 이 삼성생명은 지금 1대 주주라고 했잖아요. 전자의 1대 주주인데,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가 누구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라는 회사 돈으로 산 거냐. 네? 아니면 이게 금융계열사지 않습니까? 금융계열사는 회사 돈도 있지만 또 무슨 돈이 있어요? 고객 돈이 있죠. 고객 돈. 그렇죠? 그래서 원래 금융기관은 회사 돈하고 고객 돈하고는 분리를 해서 그 회계 처리하고 그걸 보고 구분 계리라고 하는데, 구분 계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험회사가 금융기관 중에서 보험회사는 구분 계리를 안 합니다. 회사 돈하고 고객 돈하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데는 어디는 하고 있는가요?
다른 데는 다 그 구분 계류하고 있어요. 은행, 증권, 자산운용, 뭐 기타 다른 뭐 보험을 안 하게 되면 삼성을 배려해서 그런 건가요? 사실상. 그게 아니고 원래 보험회사는 외국 같은 경우에 그 주식회사 형태도 있지만 보통 유한회사 형태로 해요. 그러니까 고객하고 그 개인하고 고객하고 회사 돈하고 같이 운용하고 그냥 뭐 니꺼 내꺼 따지지 않고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주식회사로 하고 있잖아요. 원래 주식회사는 회사 돈하고 금융기관하고 고객돈하고 엄격하게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험회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8.51% 생명이 전자주식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이 주식을 산 게 언제냐? 1970년대에 다 샀어요. 1970년대. 그때 유배당 보험 계약자 돈으로 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보험에 유배당이 있고 무배당이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듣긴 해서 무배당 정도. 말 그대로 유배당 보험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배당이 있는 보험이에요. 무배당 보험은 배당이 없는 보험이에요. 그러면 무배당 보험은 그냥 아무것도 안 주냐? 그게 아니고 약정한 그 이율이 있어요. 네? 그걸 주면 그냥 무배당이고, 유배당 보험은 약정한 뭐 이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 플러스 고객의 돈을 보험회사가 잘 운용을 해서 잘 굴려서 수익이 많이 나면 그걸 플러스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더 추가로 지급하는, 그래서 유배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험이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993년인가 4년 전에는 100% 유배당 보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생명이 전자주식을 샀을 때는 100% 유배당 계약자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굴려서 나눈 수익을 유배당 보험 계약자한테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그동안에 한번 70년대 사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안 팔았어요. 거의. 안 팔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이 실현이 되지를 못하고 평가이익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평가이익으로. 이게 지금까지 그냥 그래서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한테 제대로 유배당을 해준 적이 사실상 없어요. 그냥 약정한 이율 정도로만 배당을 줬지. 특히 삼성전자가 70년대보다 지금 가격이 뭐 한 3,000배 올랐다고 그러죠. 삼성전자가. 그런데 올라서 생긴 수익을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한테 배당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삼성그룹의 가장 핵심 회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제1대 주주가 삼성생명인데 그 돈의 원천이 회사 돈이나 총수 일가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돈으로 산 걸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삼성그룹의 가장 큰 지배구조의 가장 큰 뭐라고 해야 취약점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도덕적으로나 금융기관의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선관주의 의무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고 얘기하면 바로 삼성생명이 전자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어떻게 종식시켜 가지고 개선을 할 거냐의 문제로 결국에 귀결이 됩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 삼성생명 재벌 체제 일반이라는 모순이랑은 또 다른 거네요. 다른 거예요. 지금 설명드리는 건 삼성만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가장
어떤 무식하고 심플하고 간단한 방법은 야 니네 이거 8.51% 이거 갖고 있는 거 다 팔아. 응? 팔아가지고 니네 그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한테 다 배상 줘. 그러면 가장 심플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걸 8.51%를 판다 그러면 그러니까 20.7%에서 8.51을 빼면 한 12%로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한 20%, 그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한 20 내지 30%를 보유하고 있으면 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12%는 좀 약간 불안한 수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가 저 법치국가인데 삼성생명한테 니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니까 니네 이거 팔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온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팔으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바로 일명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우는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근데 이게 왜 나오게 된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그 보험회사는 그 고객들의 돈을 잘 굴려가지고 고객들이 필요로 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고객들이 맡긴 재산을 불리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규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보험회사가 같은 계열사 주식을 얼마만큼 보유하느냐 그거를 규제를 하는 규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보험업법 106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6조 1항 제6호 가번에 보면 일반 계정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일반 계정은 자기 자본의 100분의 60 그리고 괄호 열고 자기 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삼성생명의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삼성생명의 자기 자본이 한 20조가 좀 넘어요. 그럼 거기에 100분의 60이면 총자산 얼마나 하나요? 400조 하나요? 삼성생명? 삼성생명. 생명 한 250조에서 300조 사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시면 자기 자본의 60%니까 약 한 12조 정도 되죠. 그죠? 그다음에 지금 총자산이 한 250조에서 한 300조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한 300조라고 치면 총자산의 100분의 3, 3%는 3은 9조예요. 그죠? 그러면 한도가 뭐가 되냐면 100분의 6, 자기 자본의 100분의 60이 총자산의 100분의 3보다 크니까 총자산의 100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자산의 3%까지만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 언론에서 보면 자꾸 언론사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마치 삼성생명의 주식이 삼성전자만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삼성생명은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어요. 그리고 주식도 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보여드리지를 못해서 참 죄송한데 한 30종목 이상 됩니다. 30조? 종목 이상. 아, 종목.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예, 삼성자산운용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가지고 약 9조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삼성전자 한 종목이 지금 8.51%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발행 주식 총수에. 그게 한 5억 주 됩니다. 5억 주. 5억 주.
그럼 지금 요새 팔만 한 4, 5천 원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가치로 하면 한 43조쯤 돼요. 43조. 그러면 보세요. 보험업법에서 총자산의 100분의 3 이상 가지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9조 이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삼성전자만 따져도 43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죠? 근데 이게 법 위반이 아니라고 지금 이제 우기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이 법이라는 거는요, 법에서 뭔가 위임하는 조항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고, 그죠? 또 대통령령에서 또 뭔가 위임하는 조항이 있어야 뭐 총리령으로 위임할 수 있고, 또는 부령으로 위임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규정으로 위임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보험업법 106조에 보면 위임 조항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삼성이 이렇게 한도를 초과했는데 이게 지금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냐면, 요 보험업법의 하부 규정 중에 보험업 감독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업 감독 규정의 본문도 아니에요. 본문도 아니고 별표에 요 조항이 있어요. 법 106조 규정을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 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로 따지면 한 43조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 전자주식을 70년대에 샀다고 했잖아요. 그 70년대에 얼마 주고 샀냐면 5,400억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 원가가 5,400억이에요. 8.51%의 취득 원가가. 근데 5,400억짜리가 지금 현재 가격으로 43조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수익이 난 거죠. 5,400억 원이요. 5,400억 취득 원가가. 근데 지금 현재가가 한 43조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현재가로 보험업법 106조를 적용을 했으면 법 위반이 되는 건데, 보험업 감독 규정에 취득원가로 돼 있다고 해서 취득원가로 해서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위임 규정이 없어요.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보험업 감독 규정은 이건 무효예요, 무효.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저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른다 이런 식의 법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련 법에 위임 규정이 네. 있어야 그 규정이 원래 힘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법 상태예요. 쉽게 얘기하면. 법률 미비 상태. 법률 미비는 아니죠. 법률은 엄연히 100분의 3으로 한다고 딱 돼 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만약 누군가가 이걸 만약 헌법재판소라든지 뭐 법원이라든지 만약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금 이게 불법이라고 주장하면 내가 볼 때는 이게요. 근데 그걸 소송을 하려면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이 이 조항 때문에 내가 배당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헌법소원을 내야 돼요. 자격 있는 사람은 예. 헌법소원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불법이 돼서 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 금융위원회가 나쁜 거죠. 법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응? 금융위원회도 이거 알아요. 그리고 제 느낌에는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이 몰라서 이걸 위임 조항을 안 만들었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일부러 위임 조항을 안 넣은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 만약 위임 조항이 있었다고 쳐봐요. 예? 여기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 여기 표현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이거 대통령령을 클릭하면, 법제처 가면 이거 클릭하면 이 대통령 조항이 쫙 나와요. 예? 만약 여기에서 뭐 합계액을 계산할 때는 합계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른다. 만약 이 조항이 있었으면 누가 보험업 감독 규정을 한번 찾아봤을 거예요. 이게 누가 찾지 못하게 이거를 위임 규정을 일부러 안 만들어 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추측이에요, 추측. 왜 그걸 내가 확신하냐면 제가 처음에 제가 삼성생명법 만들 때 금융위원회에 전화 걸어서 한번 물어봤었어요. 당신네들 지금 삼성생명이 지금 보호법을 위반해서 지금 응? 삼성전자를 과다 보유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냐? 니네 이거 보호법 감독 규정에다가 취득원가로 해놨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냐? 그랬더니 담당 사무관이 저한테 한 말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담당 사무관이 저한테 한 말이 뭐였냐면 보좌관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 알고 있었다 이거잖아요. 첫 번째는 응?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보좌관이 알면 안 되는 건데 당신 어떻게 알았냐 이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밖으로 이걸 취득원가를 한다는 거를 표시를 안 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 위임 규정을 안 만들어 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이 법과 그 보험업법 106조와 보험업 감독 규정 별표 11의 규정에 따라서 이게 마치 불법이 아닌 것처럼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만일 명확하게 여기에다가 이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 합계액을 계산할 때는 취득원가가 아니고 이제 시장 가격에 따른다 또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완벽하게 법 위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조항을 넣어서 발의한 법안이 소위 말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됐다고 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주식채권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채권을 다 합쳐서 삼성생명이 보유할 수 있는 한도가 예를 들면 9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9조를 초과하는 주식이나 채권은 이 밑에 법에 또 그 규정이 나오는데 만일 이제 주가나 뭐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이게 만일 한도를 넘게 되면 1년 내에 그걸 처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43조, 삼성전자만 해도 43조면 9조만 빼도 34조잖아요. 34조를 1년 내에 증권시장에다가 던져버리면 증시가 폭락할 우려가 있어요. 그죠? 그게 삼성생명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삼성생명법을 통과시켜서 삼성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주식을 다 팔게 하고 그래서 그 판 주식을 에서 생겨난 이익을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한테 돌려주는 게 그게 소위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죠. 왜냐하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금융기관이라는 게 금융기관의 역할이 뭐예요? 첫 번째는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예요. 원래 미국에서 은행이 생긴 게 그거잖아요. 서부 개척 시대 때 돈을 안전하게 집에다 보관하면 불안하니까 강도들한테 뺏기니까 은행에 갖다 맡긴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첫 번째 임무고, 두 번째는 이제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고객의 돈을 잘 굴려가지고 수익을 고객한테 돌려주는 게 그게 금융기관 역할이에요. 근데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고객의 돈으로 주식을 샀어요. 샀는데 거기서 엄청난 수익이 났어요. 지금 43조의 시가로 따지면 43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취득원가는 5,400억밖에 안 돼요. 지금 42조 한 4천억이 다 이게 평가 이익이고 매각하면 매각 이익이 실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매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배당 계약자들한테 배당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번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이 한번 소송을 냈어요. 우리 삼성생명 상장할 때 이 상장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갖고 그때 10년간 이게 엄청난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주주 거다라고 하고 상장을 시킨 거잖아요. 그때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이 소송을 냈어요. 근데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들이 대법원까지 졌어요.
근데 판결의 핵심이 뭐였냐면 지금 그 매각하지 않은 이익을 그 고객한테 줄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매각을 안 했다 뿐이지 나중에 언젠가는 매각을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배당을 주면 되는 거지. 그걸 지금 매각도 안 했는데 응? 그 유배당 보험계약자들한테 주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게 판결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삼성생명법이 통과돼서 주식을 매각시키게 되면 그 삼성생명 그 유배당 보험계약자들한테 그동안 못 받았던 거 받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이 한 3, 4년 전에 조사해 봤을 때 한 220만 명 됐어요. 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그 당시에 평가익이 한 4, 5년 전에 한 17조, 18조로 계산할 때 1인당 한 200 몇만 원씩 이렇게 추가로 배당이 된다고 그때 계산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어려운 때 200만 명한테 한 200만 원씩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삼성 기본소득이네요. 그게 엄청난 민생 법안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그다음에 그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가장 무식한 방법이고 예? 그 삼성생명법을 통과시켜 갖고 강제로 팔게 만드는 게 두 번째 방법은 삼성에서 자발적으로 이걸 그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거를 삼성에서 2012년도에 이걸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방법이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2012년에 검토했던 내용을 지금 좀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금융기관은 금산법, 이 금산법이 뭐냐면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는 건데 그 약자로 금산법이라고 하는데 금산법에서는 대기업 집단의 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하고 합산해서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 못하게 금지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8.5 갖고 있고 왜 그 화재는 뭐 1.49 갖고 있냐 하면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70년대 산 거라서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산 거라서 이게 소급 적용을 못 한다. 그래서 이걸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식의 논리면 법을 개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거 다 소급해서 못하게 하면. 보통은 이렇게 5%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금지시키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유예 기한을 주고 예? 3년이 3년, 5년 기한을 주고 그 기간 내에 5%로 맞춰라 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 금산법은 논란 끝에 이 전에 거는 건들지 말자고 이제 어떻게 보면 타협을 했다고 해야 되나, 야합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갖고 인정받아서 그냥 삼성생명하고 화재는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금산법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왜 하는 게 이치후에 만들어진 아니. 금산법 이게 개정된 건데 그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이게 박영선 의원을 스타로 만들어준 법이에요. 박영선 의원이 5%로 금지시키자고 해서 했던 법이에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건가요? 참여정부 때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5% 이상 가지면 안 되는데 그 소고비법이 안 된다 해서 이게 지금 갖고 있다는 거를 일단 알고 계시고 두 번째 그러면 그 박영선 의원이 참여정부 때 만들기 전에는 5% 제한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완전 무제한이었던 거예요? 무제한은 모르겠는데 없어요. 5%로 축소를 시켰어요. 그다음에 공정거래법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요. 공정거래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건데
자, 이 조항을 가만 보시면요. 금융계열사는 여기 보시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사 지분.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금융사잖아요. 삼성전자는 비금융사고. 그죠? 그러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게 공정거래법이 맨 처음에는 의결권이 없다. 이걸로 딱 끝났어요. 끝났다가 그 다음에 야금야금 뭐가 생긴 거예요. 이 의결권 없는 게 금산불 이루어질 때가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예? 의결권이 없다가 그 다음에 주요 사안에 한해서 주요 사안에 한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이걸 제한 없이 허용해 주니까 이건 그러면 의결권이 없는 게 아니고 의결권이 있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계열사 주식을 다 합쳐서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또 바뀌어요. 이게 그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2012년대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요걸 5%로 바꾸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15%만큼 의결권 행사하다가 5%만큼만으로 줄이는 거네요. 네. 그런데 재계가 엄청나게 반대해갖고 이건 못 바꿨어요. 15%까지 의결권 행사가 허용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좀 약간 복잡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설명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전자를 지금 20.7%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생명이 삼성그룹이 그죠? 20.7%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 10%가 금융회사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비금융사 내지는 총수일가가 갖고 있는 게 10.7%예요. 그죠? 그러면 10.7%는 다 의결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죠? 있는데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10%는 잘 보세요. 이걸 두 개를 그러니까 이 비금융사나 총수일가가 가진 지분하고 금융회사가 가진 지분 다 합쳐서 15% 이상은 의결권 행사 못하게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만일 비금융 계열사가 15%가 넘는다. 만약 17%뭐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는 의결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갖고도 15%가 넘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삼성의 경우에는 이걸 합치면 10.7%까지 행사할 수 있잖아요. 비금융사가 10.7%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금융회사가 얼마를 행사할 수 있냐면 4.3%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처음만 더 말해주시겠어요? 네. 자, 금융사, 비금융사 합쳐서 그러니까 그 금융사는 비금융사랑 합쳤을 경우에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금융사와 비금융사 합쳐서 15%. 합쳐서는. 15%. 근데 비금융회사는만 따로 금융회사를 빼고 비금융회사는 몇 프로가 되든지 그건 의결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아까 만약 비금융사가 20% 갖고 있으면 20% 다 행사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비금융사가 15% 이하를 만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금융회사는 15%에서 비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걸 뺀 만큼만 행사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삼성의 경우에는 20.7을 갖고 있잖아요. 20.7. 그러면 그 중에 금융회사가 10%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금융회사가 10.7%예요. 그러면 금융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건 4.3%. 그죠? 나머지는 10%를 갖고 있지만 그 4.3%를 제외한 나머지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금융회사 지분이 총 몇 프로라는 거죠? 10%.
20%? 10%. 아, 10% 중에 4.3%만 가능하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들어도 복잡하네요. 네, 복잡하죠. 이해는 듣는데. 예. 여기에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원칙은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요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비금융회사랑 합쳐가지고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예전에는 단서 조항 없이 있었는데 네. 단서 조항 주요 사항은 가능하다고 들어온 명분은 뭐였어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건가요? 그럴 걸. 내가 저건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내가 2012년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미 이 조항이 있었거든요. 응? 자,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은 요까지만 있었어요. 요까지. 요건 없었어요. 저를 다시 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예. 근데 보면 저기 다만 그 다른 회사가 계열사 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생기겠어요, 이게? 여기 잘 보시면 그 계열 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인 경우에, 예? 그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다른 회사랑 합병할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다 합쳐서 100분의 15까지는. 그런데 그 다른 회사가 계열 회사인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때문에 생긴 조항이에요. 응?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합병 때 어떻게 됐어요? 계열사 간 합병이잖아요. 근데 삼성생명이 사실은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이 했잖아요. 예, 2015년에. 응? 그때 금융사들이 물산이나 그 제일모직을 보유하고 있던 금융회사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삼성물산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 그때 아마 삼성생명도 의결권을 행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 생기면 못하게 하려고 이걸 만든 거예요. 아, 못하게 하려고 이거 만들었다고요? 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 그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네. 거구나.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잘 알겠어요? 아, 그 만들었으면 당사자니까. 내가 만들었다고 하면 그건 좀 약간 건방진행이고, 관여했다. 네. 제가 작업한 법안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 그 5.3%인가? 네. 5.7%. 5.7%는 사실은 그건 의결권 행사 못하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다는 얘기는 지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배당만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굳이 그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응? 그래서 좋은 이 방안이 뭐냐면 이게 삼성에서도 이거 고민을 했던 내용이에요. 2012년에 뭐냐면 일부 주식을 전자가 자사주로 사게 하자. 자사주가 뭔지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자사주 또는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사 돈으로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걸 자사주라고 그래요. 또는 자기 주식이라고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대주주 다음 주 금요일 날 이걸 설명드릴 내용인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대주주에게만 유리하도록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사주예요. 자사주는 쉽게 말하면 주주 공동의 재산입니다. 회사 돈으로 샀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동창회가 있어요. 동창회 총무가 있고 뭐 회장이나 총무 누가 그 동창 회비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자기가 실직을 했어. 그래갖고 뭐 생계비가 없다고 해가지고 동창회비를 빼다가 썼어요. 예? 그러면 괜찮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예? 그게 회장이나 총무께 아닌데. 자, 똑같은 논리로 자사주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주 공동의 재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대주주가 지멋대로 막 갖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나라는 지금 현행법에 사실상 대주주가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 자사주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사회 멤버인 이사를 누가 임명합니까? 대주주가 임명해요. 그렇죠? 사실상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 주주총회가 사실상 거의 뭐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건 완전히 대놓고 그냥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약간 합법적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응? 그래서 자사주는 그 취득하고 처분하는 게 법에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주식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을 사야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처분하는 거는 이사의 의결만 거치면 팔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특정 다수로부터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삼성 불특정 다수로부터 산다고요? 자사주 자기 회사 주식을 살 때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가 옛날에 이제 자사주를 한번 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100만 주를 사겠다라고 이제 그 아침에 공시를 하고 주문을 내요. 100만 주 사자 주문을. 그러면 이제 그 가격에 팔고 싶은 사람은 와서 파는 거죠. 응? 보통은 이제 전일 종가 수준으로 이게 보통 내는데 하여튼 이렇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사지 특정인을 콕 찍어가지고 누구한테서 이렇게 주식을 사는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삼성에서 검토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주식을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매입하게 하는 방안을 그 삼성 비서실에서 이제 검토를 해요. 누가 누구를 매입한다고요? 여기 보시면 5번에 보시면 전자가 생명이 보유한 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산이 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지분을 매입하는 안을 검토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전자가 생명 보유 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하는 거는 법상 불가해요. 이게 몇 년도쯤에 검토한 거예요? 2012년. 2012년도에. 네. 이거는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니까 만에 하나를 대비한 성격이 있었겠네요. 맞아요. 그때 한참 2012년이 무슨 해였냐면 대선이 있던 해예요. 대선과 대선이 같이 있던 해. 네. 근데 그 해의 화두가 경제민주화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경제민주화되고 뭐 그 대통령 공약으로 아까 말한 5%뭐 축소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100분의 15를 100분의 5로 하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주식과 화재가 가진 전자주식을 의결권을 전혀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막 비상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검토를 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전자가 사면 5%를 사면 좋은 방안인데 그게 불법이라 못 사는 거예요. 왜 불법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사주는 특정인한테 사면 안 된다니까요.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주식을 삼성전자가
그것만 쏙 무슨 뭐 범고래가 백상아리 간 빼먹듯이 뭐 이렇게 쏙 그렇게 빼먹으면 안 돼요. 만약에 취득하더라도 바로 소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옛날에는 자사주는 소각 목적으로만 그 매입하도록 했는데 2012년에 다 풀어줬어요. 이명박 때. 하여튼간에 특정인에게 구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주주 평등주의에 어긋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박용진 의원실에 있을 때 이걸 이제 법안을 작업해서 법을 냈어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돼서 강제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그게 주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특정 주체로부터 매입할 수 있게 어떤 경우 한 번만 더 말해주실래요? 어떤 경우?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하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어떤 특정 주체가 보유 주식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하게 돼서 그게 증권시장에 좀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콕 집어서 그냥 삼성생명 주식을 말하는 거죠, 이게 뭐 팔아야 될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팔아야 될 주식이 뭐 30몇 조가 되니까 지금 이게 오히려 삼성 그때 미래전략실에서 검토를 했는데 법 때문에 못하던 거를 법을 고쳐서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예? 삼성생명법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낸 거예요, 법을. 근데 이제 뭐 국회의원들 아무도 동조를 안 해가지고 통과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아까 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지분이 8.51%라고 했는데 아까 의결권 행사할 수 없는 5.7%는 전자한테 무슨 법 개정안이었어요? 자본시장법 개정안. 5.7%는 이런 식으로 전자한테 자사주 형식으로 넘겨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그렇게 해결하면 시장의 매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물량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시장에 충격을 안 주고 해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더군다나 왜 시장에 충격을 안 준다고요? 생명이 팔고 전자가 사가지고 끝나버리니까. 네, 끝나버리니까.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자가 만약 사가지고 자사주를 소각을 해버리면 삼성전자 주가가 그만큼 뛰어요. 뛰는 게 정상이에요.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주주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많이 이게 한 5% 정도를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가가 한 5%는 오르지 않을까? 응?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수가 줄어든다는 게 주가에는 굉장한 호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생명법 통과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주식시장에 충격을 줘서 주식시장이 무너진다는 게 반대하는 명분 중에 하나인데 그 명분 자체를 없애는 거죠. 응? 그러면 이제 만약 그렇게 하면 지금하고 똑같은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삼성그룹 입장에서 봐서는 지배력이 줄어들지도 않아. 어차피 행사 못하는 주식이야. 예? 그걸 자사주로 사서 소각해버리면 그냥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전히 고객 돈으로 전자를 지배한다는 건 여전히 아직도 좀 남아있죠. 5.7% 뺀 나머지는. 그죠? 8.5에서 5.7 뺀 나머지는. 그럼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 나머지를 물산이 매입하게 하면. 여기도 나오지만 이게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검토했던 아니에요. 물산이 매입하게 하면 그러니까 그게 한 2점 몇 프로 되겠죠? 그래서 물산이 매입한다는 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에 나머지를 물산이 매입하게 하는 얘기인 거죠.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지분을 물산이 매입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건가요? 2.5%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3조 정도 될 거예요. 응? 13조. 그러면 물산이 13조 돈 있으면 뭐 간단히 해결이 되는데 그럼 물산이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방법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물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예요. 2대 주주가 삼성전자예요. 그 물산이 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약 한 48%인가 가지고 있고 전자가 한 43%인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둘이 합쳐서 뭐 삼성물산이 삼가에 대해서 43%를 가지고 있다고요? 48%인가? 1대 주주예요. 엄청난 지분이네요. 예. 그래서 그걸 팔고 전자 주식을 사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물산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있어요. 원래 5.01%가 있어요. 이게 그 옛날 그러니까 통합 삼성물산 말고 그 전에 삼성물산이 있었잖아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지금 합쳐갖고 삼성물산이 된 거잖아요. 원래 삼성물산이 5.01% 갖고 있었어요. 삼성 뭐가 5.6% 갖고 있어요? 전자.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을 5.01%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배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일모직하고 합병한 거예요, 이게. 전자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5.01%가 있는데 거기다 2몇 프로를 더 많이 사게 되면 한 8% 될 거 아닙니까? 전자가?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생명이 8.51로 1대 주주였는데 이제 물산이 그 전자의 1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어려운데 혹시 지주회사란 말 들어보셨어요? 많이 쓰죠. 지주회사. 지주회사는 영어로 홀딩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자회사들을 지배할 목적으로 만든 회사가 이제 지주회사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 다 지금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돼 있죠. 그 지주회사는 요건이 뭐냐면 총자산이 5천억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회사 총자산분의 자회사의 비중이 50%가 넘으면 지주회사가 돼야 돼요. 지주회사. 그러면 지주회사가 되면 뭐가 있냐면 그 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의 주식을 상장회사에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을 보유해야 돼요. 30% 이상.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8점 몇 프로 가지면 1대 주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2점 몇 원래 5.01% 갖고 있는데 2점 몇 프로 더 사가지고 한 8%가 되면 물산이 1대 주주가 되고 생명은 이제 1대 주주가 안 되는 거죠. 다 팔게 되면. 그죠? 그러면 물산이 그러면 혹시 이게 워낙 삼성전자가 워낙 등치가 크니까 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가서 삼성물산이 만약 지주회사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30%를 사야 돼요.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1%가 5조예요. 응? 그러면 지금 22%를 더 사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잘 안 가실려나? 내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고 있나요? 자, 다시 한 번만. 지주회사라는 게 있어요. 지주회사 요건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자산이 5천억 이상이고, 자회사의 비중이, 총자산분의 자회사의 비중이 50%가 넘어가면, 그건 지주회사가 돼야 돼요. 강제로 지주회사가 돼요. 근데 지주회사가 되면, 이 지주회사 밑에 있는 자회사들 있잖아요. 그 주식을 30% 이상 보유해야 돼요. 삼성전자 30%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삼성전자 30%면? 아까 8%
8% 생명이 8.5%가 43조예요. 43조. 30%. 그러면 22%를 더 사야 되잖아요. 그래야 30%를 넘게 보유할 거 아닙니까? 이건 뭐 몇백 조예요, 몇백 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30%는 150조 원이네. 네.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또 잘못하고 있는 게 이거를 삼성전자 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라도 만약 물산이 사게 한다면, 응? 그러면 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20몇 프로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또 하나만 알고 둘 모르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좀 틀리게 얘기했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가 물산이고요. 43%, 전자가 31%예요. 이건 아까 그 다른 거 설명하려고 한 건데, 잠깐만 좀 옆길로 셀게요. 아까 그 보호업법에 보면 계열사 주식 및 채권의 보유 한도가 총자산의 3%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기준이 취득원가라서 다른데 만약 시가로 했을 때 2022년 6월 기준으로 생명이 11%예요. 그러니까 3%를 한 7% 이상 초과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그 초과된 7%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8%는 이 정도면. 네. 그리고 그러면 근데 다른 회사들 보면 하나 0.3%, 교보 0.2%, 심지어는 뭐 농협은 0.01%, 다른 회사들은 총자산의 3%는커녕 1% 근처도 안 가요. 근데 삼성만 유독 이렇게 그 비율이 높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잘 보세요. 재밌어요, 이거. 삼성물산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로 총자산이 44조예요. 총자산이. 그런데 이게 지금 계열사 주식이에요. 삼성글로벌리서치,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 서울 레이크사이드 쭉 해가지고 삼성생명, 삼성웰스토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무슨 주식이라고요? 계열사 주식. 계열사 주식 전체? 네, 계열사 주식이에요. 그리고 전자도 있고 5..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취득가가 나오잖아요. 아, 삼성물산이 보유한 주식 보유. 네, 삼성물산이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이 여기 취득가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자회사 장부가가 나오죠. 그죠? 아까 뭐랬어요? 자회사 지분의 비중이 50%를 넘어가면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자회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회사랑 달라요. 뭐냐면 이 지주회사 따질 때 자회사는 그 삼성물산이 1대 주주인 회사만 자회사예요. 삼성물산이 2대 주주면 자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삼성글로벌리서치는 자회사 장부가가 없잖아요. 이건 자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산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자회사는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 서울 레이크사이드, CV넷,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그다음에 삼성웰스토리 요거예요. 요게 자회사예요. 이 자회사의 합이 얼마냐면 5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비율이 12%예요. 12%밖에 안 돼. 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 2점 몇 프로 더 살려면 한 13조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자가 66조인데 지금 아니다. 이 6조가 아니지. 지금은 전자가 이제 자회사가 아니죠. 지금 1대 주주가 아니니까. 근데 이게 만약 자회사가 1대 주주가 되면 여기에 13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13조가 들어가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2조가 빠지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팔고 전자를 사면 그러면 그래봤자 얼마예요? 13조 더하면 13조 더하고 2조 빼면 16조가 되죠. 그죠? 16조면 총자산이 얼마예요? 44조예요. 44분의 16조 하면 50% 넘어야 하는 거예요.
안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전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거를 삼성물산이 주식을 사게 되면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 22%를 더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그 호도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관계없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한 2점 몇 프로 사는 거는 사도 문제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 무식한 방법은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뭐 그 30몇 조를 팔게 하는 방법이 있고, 다만 그 약점 시장 충격이 예, 그건 이제 시장 충격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2012년에 검토했던 방안대로 지금 현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5.7%는 삼성전자가 매입하게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에 소각하도록 하고 나머지 2점 몇 프로는 물산이 가져가게 하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주식은 없어지고 삼성전자가 그룹의 최상단에 있는 삼성물산의 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1안이 삼성생명법, 이 안이 지금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검토했던 안. 그래서 삼성생명과 물산이 같이 매입하더라는 거 자사주 형태로. 전자가 자사주 형태로 매입하고 물산이 나머지 매입하는 방안. 전자가 자사주로. 그렇게 하면 지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재용 회장 밑에 삼성물산 있고 그 밑에 삼성생명이 있고 그 밑에 전자가 있잖아요. 그죠? 물산이 하는 것도 자사주 매입 개념이 되는 건가요? 아니지. 물산은 주식이 아니잖아. 전자주식이잖아. 자사주는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살 때 자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매입이네요. 그러니까 물산이 만약 물산 주식을 사면 그건 자사주예요. 생명 주식을 사면 자사주고. 그런데 생명이 전자 주식을 사면 그건 자사주가 아니에요. 물산이 전자 주식을 사면 그건 자사주가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전자가 생명을 지배하는 이 구조. 아니, 생명이 전자를 지배하는 이 구조. 이 구조의 최대 문제점은 뭐냐면 금산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조업체가, 금융산업이 제조업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금산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금융은 금융끼리만 지배하고, 제조업체는 제조업체끼리만 지배하고, 이게 금산분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면, 그러면 왜 금산분리 왜 해야 됩니까? 지금 도대체 금산분리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금산분리를 위반하는 것들을 자꾸만 만들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인터넷 전문은행이고, 두 번째가 CVC라고 들어보셨어요? 기업형 벤처캐피탈이라고,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 CVC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걸 자꾸 하려고 그래. 예? 핑계는 뭐냐면, 모험 자본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자. 뭘 하자?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잠깐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이 있어야지, 사람이. 이거 원칙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 금산분리 원칙이 왜 중요하냐? 네? 금산분리 원칙. 금융이라는 거는요, 사람으로 따지면 피예요. 혈액이 하는 일이 뭐예요? 혈액 속에 산소와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 몸 구석구석 그걸 분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배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분배에서 제일 중요한 거. 군대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경기에 실패한 놈은 용서해도 분배에 실패한 놈은 용서 못 받는다고. 분배는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이에요. 공정성.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산업은 제조업하고 합쳐서 이게 어떤 기업 집단을 이루게 되면
공정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지금 금융시장이 막 돈이 모자라요. 예? 금융 경색이 왔어. 근데 우리 그룹에 은행이 있고 제조업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제조업이 자금난에 빠지면 은행 돈을 갖다 끌어다 쓰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밖에서 자금 유입이 안 되는데. 옛날 동양증권 사태 보세요. 동양증권 왜 망했습니까? 이게. 동양시멘트 뭐 이런 데가, 응? 자금이 차입이 안 되고 하니까 동양증권 통해서 CP 발행해가지고 자금, 응? 융통하다가 같이 망한 거잖아요. 금산분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분배를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심판을 생각해 보세요. 심판. 네? 심판. A랑 B팀이랑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A라는 팀한테서 월급을 받아. 이게 공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독립적으로 돼야 돼. 금융은 제조하는 회사하고는 독립적으로 있어야지만 그 금융산업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면 그 그룹 계열사들, 예를 들면 증권회사들, 우리나라 재벌들마다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응? 그게 동양증권 같이 여차하면 그게 다 자금줄이 될 수도 있어요. 응? 그래갖고 동양증권이 혼자 망해서 문제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그때 동양증권 다니던 직원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소퇴가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게 다 금산분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생명이 망할 리는 없고 그건 아무리 극단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혹시 모르는 거죠. 혹시 만약 생명이 잘못된다, 예? 또는 아니면 전자가 잘못된다. 그러면 그냥 같이 묶여가지고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은 제조업끼리, 금융은 금융끼리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내가 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미리 배포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배포가 안 된 것 같아요. 파일로는 그러니까 이거 네. 파일로는 공유가 예. 이걸 한번 보시고 오늘은 헷갈려서 좀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른다 해서 질문을 못 하시면 다음 금요일 날 제가 또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이라도 지금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 저서 당연히 없고요. 오늘 강의 내용과 연관된 대중서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가 왜 재벌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에 천착했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제가 2012년에 19대 국회가 열렸을 때 2012년 8월 달에 국회에 처음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19대 국회가 막 열리고 나서부터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경제민주화였어요. 근데 제가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국회에 보면 이제 토론회라든지 뭐 간담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때 뭐 거의 경제 관련 토론회는 전부 경제민주화 관련한 토론회였어요. 근데 그 토론회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주식의 문제다. 삼성의 지배구조를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금융 경력이 한 26년 정도 되고 그 중에 한 13년 정도가 증권회사에서 경험을 쌓았는데 그래서 왜 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주식이 문제라고 할까? 그거를 캐다가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보호무법 개정안이나 보호무법이나 보호무 감독 규정에 꼼수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삼성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천착을 했다기보다는 제 사회 경험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파고들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던 거를 이제 찾아낸 거죠. 외압을 받으신 경험이 있냐고 하면 저는 사실 외압을 받은 적은 없어요. 저는 재미없나 이거? 외압이 있다고 하고 외압을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밤에 누가 막 쫓아오고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삼성생명법 할 때는 그 작업하고 할 때는 사실은 뭐 CCTV 있는 데로만 다니고 이제 큰 길로만 다니고 했던 적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삼성에서 한번 사건이 난 게 있어요. 삼성물산 직원들이 그 CJ 뭐 미행해가지고 뭐 그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적은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뭐 외압이 들어온 건 없고 한 가지 좀 이건 뭐 기사화도 돼서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종걸 의원실,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실,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실, 그다음에 지금의 이용우 의원실을 이렇게 옮길 때마다 저를 뽑지 말라는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왔다고 그래요. 뭐 그래서 그게 하나의 외압이라면 외압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용우, 박용진 의원이 퇴출되고 나면 다음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저도 잘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 지금 저도 살짝 걱정되는 거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 제가 알기로는 금융계 경력 있는 사람이 박홍배 그 지금 비례대표 후보자하고 김현정 그 평택 그 정인가 거기 병인가 뭐 그 후보자 두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다 그 사실은 노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만일 정무위에 와서 그렇게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동의 재윤경. 하동의 재윤경. 재윤경 안 되겠지만. 아니요. 재윤경 의원이 과연 재벌개혁에 의지가 있는 분인지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삼성의 계획이 뭔지는. 삼성의 계획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 상태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게 걔네들 계획일 거야 아마. 글쎄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애매하네요. 이 밸류업 조치라는 게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강의할 내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문제가 자본시장의 문제가 뭐고 해결책은 뭔지. 그건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강의를 해드릴 텐데 이게 저는 참 아쉬운 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주가지수가 지금 한 2,000 얼마 뭐 2,700대잖아요. 근데 대만이나 일본이랑 이런 데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주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도 아니에요. 보면. 왜냐하면 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보다 더 크잖아요. 근데 대만이 지금 PBR이 뭐 한 2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한 0.67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배구조가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나라 지배구조. 왜냐하면 그 다음 금요일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주주들도 살짝 문제가 있어요. 왜 옛날에 그 유명한 판결 있잖아요. 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주들이 너무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면도 있어요.
하여튼 그건 다음 주 금요일 날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일단 언론의 그 주장에 좀 휩쓸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왜 삼성을 괴롭히냐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실제로 있고. 그런데 의외로 우리 사회에 삼성에 대해서 약간 그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면 제가 국회에 있는 동안에 그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 그 제보를 해주는 사람들 보니까 상당히 그 뭐랄까 정의감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삼성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분들이 숫자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죠.